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본 4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로 한 편의 미스터리 영화와 비슷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사연은 아내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란했던 가정, 현모양처였던 아내,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까지. 모든 게 완벽했던 인생이었어요. 여성스럽고 청순했던 아내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대부분 저더러 도둑놈, 복받은 놈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아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왠지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저와 생각이 달랐는지 저의 애프터 신청을 거절했어요. 이 여자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가끔씩 저를 잊을 때가 되었을 때쯤 안부 인사를 문자로 남겼죠. 그렇게 한 2년 동안 멀찍이서 마음만 표현하던 중 저에게 기회가 왔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청혼을 해서 결혼식을 올렸네요. 아내는 저같이 적극적인 사람이 처음이라 궁금한 마음에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의 성격과 가치관이 본인과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맹세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만큼은 지키겠다고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나를 믿고 따라와준 사람이니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결혼 전도사라고 불릴 만큼 결혼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팔불출처럼 자랑하고 다녔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아내가 저녁을 만들고 있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내가 장가를 잘 갔구나, 앞으로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툰 요리 솜씨였지만 뚝딱뚝딱 만들어 제 앞에 차려주는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마치 소꿉장난을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날 무렵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늘에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통틀어 최고의 순간을 뽑으라면 저는 아마 아들을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을 뽑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싶더라고요.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저는 퇴근한 후 아이를 봐주고 주말에는 살림을 도우면서 부부싸움 한번 하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어 보일 때는 제가 연차를 내고 아이를 맡을 테니 자유롭게 친구들과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카드까지 쥐어줬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의 웃는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육아를 하느라 힘든 게 아닐까, 혹시 산후 우울증이 온 게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는 건 저의 몫이니 시간이 날 때마다 바람 쐬러 이곳저곳 데리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표정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아내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덧니가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괜히 결혼하고 애 낳고 고생해서 그렇게 된 것만 같아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육아하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도움이 많이 못 돼서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니야. 오빠가 뭐가 미안해. 혹시나 힘든 일 있거나 기분이 울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까? 우울증은 감기 같은 거라 금방 치료할 수 있대. 내가 볼 땐 당신 요즘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아서. 괜찮아. 잠시 딴 생각 중이었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연애할 때만큼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데이트도 제대로 못해서 많이 서운했지. 이제 주말마다 이곳저곳 많이 다니자. 원한다면 아이 맡길 곳도 내가 찾아볼게. 그리고 당신 곁에는 언제나 내가 있잖아. 털어놓을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털어놔. 고마워.
고마운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진짜 요즘 별일 없는 거 맞아? 그냥 오빠한테 내가 좋은 아내인가 싶어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도 떠밀리듯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고,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네.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처음인데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지.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 갑자기 그건 왜 묻는데? 살림을 잘할 것 같아서? 착해서? 이유가 뭐가 필요해.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후회를 왜 해? 한 번도 한 적 없어. 혹시 여보는 후회해? 아니, 나도 후회한 적 없지. 그냥 고마워서 그래. 생각해보니 오빠가 나한테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더라고. 나 같으면 이미 화를 내고도 남았을 텐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 화낼 일이 없었으니까. 내가 말했잖아. 바람 피우는 거, 도박하는 거 빼고는 다 용서하겠다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요즘 자꾸 오빠한테 고마운 것들만 생각나네. 아내는 눈물을 그렁이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안 하던 말을 갑자기 하는 걸까 싶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아내는 이미 실종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어느 순간 보면 사색에 잠겨있는 듯한 표정일 때가 많았어요. 그걸 저는 그냥 산후 우울증으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라면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국 끓이는 소리,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주 고요한 겁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곳곳을 뒤져봐도 아이와 아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마트라도 갔나 싶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전화하니 결국에는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음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핸드폰을 꺼둔 것처럼 말이죠. 일단 기다렸어요. 혹시나 잠시 외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샤워를 했는데 샤워하는 내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외출을 할 때마다 어디 갔다 오겠다고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하던 아내였던지라 이번 외출은 유독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말 못할 사정이 생겼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이런저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여전히 집안은 고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되도록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가 고등학생 때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어서 연락해서 물어볼 처가 식구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지인이라고는 아내의 절친이었던 혜수 씨였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으로 제 아이디를 통해 출산 선물을 보냈던 기억이 나서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죄송합니다. 저 유진이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유진이 남편분이 저한테 어쩐 일로... 혹시 유진이랑 같이 있나 해서요. 연락도 없이 외출해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유진이가요? 걔 원래 외출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어디 간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까? 네. 저도 사실 요즘 육아하느라 바빠서 연락을 통 못했어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어요? 네. 핸드폰도 꺼져 있습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 한번 돌려볼게요. 아내의 절친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아내가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졌으니 더 조급해졌어요. 혹시나 우울증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 불안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너무 걱정이 되어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하던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없어졌다. 핸드폰도 꺼져 있다. 이렇게 전했더니 일단은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주변에 산책을 갔다가 길을 잃은 게 아닌가, 혹시나 괴한에게 납치를 당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집 주변 산책로를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온몸에 땀이 나서 옷이 젖을 정도로 찾아다녔어요. 경비실에도 물어보고 주변 이웃들에게 아내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단 한 사람도 아내와 아이를 본 사람이 없는지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는 날이 밝아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았지만 아내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을 조심스레 언급하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고, 애까지 낳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던 아내가 왜 가출을 하겠냐고 화를 냈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 집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집에 있던 큰 캐리어가 사라졌더라고요. 심지어 옷방에 걸려있던 아내의 옷이 확연히 줄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옷, 스웨터에 패딩까지 사라졌더라고요. 어쩌면 경찰이 했던 말처럼 가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밝게 웃으며 출근 잘하라고 인사까지 해주던 아내였는데 가출을 하다니요. 심지어 아이까지 데리고 대체 어딜 갔다는 말입니까? 회사도 가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 침대 틈새 사이로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언젠가 연락할게. 그때까지 날 찾지 말아줘. 그 짧은 편지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며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족이고 남편인데 집을 떠나면서 저에게 해줄 말이 그 몇 마디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내의 실종으로 인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이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실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어요. 실마리 하나라도 찾고 싶어서 아내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마치 이 모든 걸 예상이나 한 것처럼 치밀하게 지워놓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내가 무섭기까지 했어요.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실종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잖습니까? 제발 아내를 좀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가서 애원을 했지만 편지까지 써두고 가출한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방도는 없었고 그쪽도 만남을 원하지 않으니 신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나와의 만남을 거절할 리가 없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사정 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싶었어요. 대체 아내가 왜 나를 떠난 건지, 왜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건지 하나라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고 갔으면 제가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마음만 먹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사람을 평생을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냔 말입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가 갈 법한 곳을 찾아갔어요. 아내가 유독 좋아했던 펜션, 자주 가던 카페, 언젠가 꼭 살고 싶다고 했던 동네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했던 말들을 회상하며 떠오르는 장소가 있을 때마다 찾아보았습니다. 어쩔 땐 내 아들의 또래같이 보이는 애가 있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가 얼굴을 확인했어요. 졸지에 혼자가 된 저는 한동안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중에는 안부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 반응조차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발 무사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었고 건강만 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영영 아내와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아내의 흔적을 쫓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어느샌가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싫어서 떠난 사람이고 얼마나 싫었으면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을까. 사랑과 애정의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원망만 남게 되었네요. 이제는 아이가 이만큼 자랐겠다는 생각과 함께 성장하면서 아빠로서 함께하지 못한 슬픔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쯤 아내와 아이의 행방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한창 바쁜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급한 일이니까 빨리 전화해. 당장. 네 마누라 일이야. 그 문자를 본 순간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가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당장 올 수 있냐? 무슨 일인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고, 야, 빨리 와봐. 네 마누라 잡아놨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진짜라니까. 문자로 주소 찍어 보내줄 테니까 빨리 와, 얼른. 전화를 끊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한달음에 차에 시동을 켜고 달려갔어요.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더라고요. 아내를 찾았다는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7년 만에 실종된 가족을 찾게 된 셈이었습니다. 제발 헛걸음이 아니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산길을 한참 지나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공장 뒤편에서 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가봤더니 그곳에서 정말로 한 여자가 제 친구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머리도 짧게 잘려져 있었고 살이 빠져 눈이 퀭해져 있었거든요. 경악할 아내의 모습을 보고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저에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네 마누라 맞잖아. 내가 이 공장이 거래처라 가끔씩 오는데 마주칠 때마다 아무리 봐도 네 마누라가 맞더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름을 불렀더니 딱 뒤돌아보는 거야. 맞구나 싶어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도망을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붙잡아 두고 있었어.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아내는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과 표정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마치 제 아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목소리를 듣고 아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여태까지 연락도 없이 숨어 지냈던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기나 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알기나 하냐고!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우리 아들 어딨어? 무사히 잘 지내고 있어.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정이 있었어. 당장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말해. 오빠, 말하라고! 기숙사에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어. 우리 아들은 무사해. 설마 엄마인 내가 아들 하나 건사 못하고 있었을까봐? 만나면 물어볼 것도 많았고 할 말도 많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니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초췌하게 살 거면 나를 왜 떠났으며 그 정도로 내가 싫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아이는 왜 데려가서 고생만 시켰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쨌든 친구 덕분에 7년 동안 실종되었던 아내를 찾을 수 있었고 아들과도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놀랍게도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더라고요. 저를 알아본 것이죠. 잘 있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쏟아냈네요. 모든 상황이 진정되고 아내와 저 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침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서야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데? 편지 하나 달랑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유가 뭐냐고. 솔직하게 말하면 날 용서해 줄 거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 나 지금 겨우 진정하고 있거든. 내가 이성 잃는 모습 보고 싶으면 또 거짓말 하든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어. 오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오빠를 만나기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 꽤 오래 사귄 사람이어서 정도 많이 들고 헤어진 이후로 너무 힘들었어. 사실 그 사람 잊고 싶어서 오빠랑 소개팅했던 거야. 오빠랑 결혼한 이후로는 정말로 가정에 충실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더라.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여태껏 나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거절하지 못했어. 오빠랑 결혼 생활하면서 딱 한 번 그 남자를 몰래 만났는데 그게 시작이 된 거야.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 오빠를 분명 사랑하는데 나한테 다가온 그 남자를 냉정하게 끊어낼 수가 없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자꾸만 일탈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엄마가 되었으니 가정에 충실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남자를 끊어냈어. 그런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나한테 집착했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한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억지로 몇 번 만나줬고 그러다 보니 만남이 길어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이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자기를 너무 닮은 것 같지 않냐고 묻는 거야.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 나는 당연히 오빠와 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온 거야. 그 종이에는 우리 아들이 그 사람의 친자라고 나와 있었어. 그걸 본 순간 오빠 얼굴이 떠올랐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던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실망하게 될 오빠의 얼굴을 상상한 순간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 오빠랑 시댁 식구들 그리고 지인까지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더러운 여자 취급을 할 텐데, 법적인 소송까지 당할 텐데, 후안이 너무 무섭고 앞으로 닥칠 일들이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같이 살자고 제안하더라고. 모든 걸 해결해주겠대. 나를 평생 책임져 줄 테니 집을 일단 나오래. 솔직히 망설여졌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더러 집을 나오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닥달했어. 오빠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실망을 안겨줄 바에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친부 밑에서 키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짐을 싸서 가출을 해버린 거야. 무서워서 도망갔어. 미안해. 처음에는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 분명 급한 불부터 끄고 오빠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말하고 수습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몇 년이 흘렀어.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평생 책임져 줄 거라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집착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어. 오빠한테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니 오빠도 날 잊고 지냈겠지 싶어서 차마 연락도 할 수 없었어. 혹시나 나를 원망할까봐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도 없었어. 예전에 예뻤던 모습 그대로 기억해줬으면 하는데 욕심이었지. 그러니까 7년 동안 찾아다닌 와이프는 알고 보니 딴 남자랑 살림 차리느라 도망간 거고,
내 피부치라고 믿었던 아들이 그놈 자식이었단 말이야? 미안해. 양심이 있다면 나한테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던가 비겁하게 도망을 갔단 말이야?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르고 갔어야지. 상황이 진정되면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오빠한테 연락을 못하게 했어. 핸드폰도 뺐고 일상을 감시하는 바람에 내 상황을 알릴 틈도 없었어. 여기 그 사람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야. 하루 종일 애 돌보고 일만 하면서 7년을 보냈어. 외출도 못하게 해서 도망갈 수도 없었어. 우리의 편부모 가정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이혼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어. 본처한테 가서 이혼하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잠깐만. 본처라니. 사실 그 사람도 유부남이었어.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비밀리에 같이 살았던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본처한테 상간녀 소송도 당했어. 그거 수습하려고 돈을 벌어야 했고 버는 족족 그 사람한테 전부 갖다 바쳤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아무튼 그 사람이랑 만나고 나서 일이 점점 꼬여버렸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어쨌든 내 탓인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예전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었지만 오빠 자식도 아닌 아들을 데리고 돌아갈 용기가 안 나더라.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그냥 여기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야.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에 사실대로 털어놨어야 했는데 일을 키워서 너무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착한 남편을 두고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 받은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한동안 멍했습니다. 여태껏 저는 뭘 한 걸까요? 아내를 만나고 출산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전부 가짜였다는 말이잖아요. 배신감에 얼굴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심지어 뱃속의 아이도 전 남자친구의 아이였고, 심지어 말도 없이 도망까지 갔어요. 허탈하고 허망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배신한 아내 앞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저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을 하고 아내를 찾아다닌 세월을 통째로 날린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방에 살고 있는 아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느새 말을 또박또박하게 된 아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배신한 사람이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상간남의 아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키운 아이인데 단숨에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내를 찾아 헤맸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좌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른 동안 혼자 바보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 없어서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와서 적당히 마시라며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야, 빈속에 술 마시면 속 버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많이 놀랐을 거야. 내가 괜히 널 불렀나 싶고 좀 마음이 그러네. 그래도 소식 모른 채로 그리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실체를 아는 게 더 낫지. 안 그러냐? 이제는 미워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도 얼른 새 출발해야지. 거래처라며. 친부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 아, 그 공장 아들?
나도 일하면서 오다 가다 마주치긴 했는데 서로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지. 담배 몇 번 같이 피워본 적은 있는데 막 친하게 지내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니느라 공장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 얼굴도 딱 재수없게 생긴 게 양아치 스타일이야. 내 친구 놈이 그놈이랑 고향 친구거든. 아까 재수씨 사진 보여주니까 알더라고. 재수씨랑 그놈이랑 20살 때부터 만났다나 뭐라나. 아무튼 길게 연애를 했나봐. 재수씨가 왜 그런 망나니 같은 놈한테 꽂혀서는 연애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뭐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야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만났다며? 첫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꼴값을 떨었겠지. 뒤늦게 알아보니 눈이 뭐 결혼할 뻔했다고 하던데 막판에 헤어졌다고 하더라. 그놈한테 본처가 있었다며? 재수씨랑 연애하다 헤어지고 몇 달 안 돼서 결혼했을걸? 그때 재수씨도 너를 만난 거겠지. 각자 배우자한테 충실하며 잘 살면 완벽했을 텐데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지. 아무튼 공장 내에서는 직원들이 재수씨를 이미 공장 아들 와이프로 알고 있더라고. 본처는 따로 있는데 말이야. 거기도 좀 복잡해. 집안만 보고 결혼해서 본처 쪽이 꽤 잘 살긴 했지만 애가 안 생겼다나? 부인 쪽이 불임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금방 사이가 틀어져서 쇼윈도로 지냈나봐.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이 죄다 그놈을 미혼으로 알고 있었겠어? 내가 봤을 때 그놈이 부부 사이 틀어졌을 때 첫사랑 생각이 나서 재수씨한테 연락하고 다가갔던 것 같아. 그리고 애가 생겼겠지. 핏줄도 생겼겠다. 본처한테 정도 떨어졌겠다. 재수씨한테 결혼하자고 꼬셔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겠지. 그런데 지금 본처가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다고 하네. 이혼을 해야 결혼을 하든 혼인신고를 하든 해서 부부가 되고 애아빠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재수씨 도망 못 가게 붙잡고 있기만 했던 거야. 그놈도 웃긴 게 본처한테는 그리 강하게 나서지 못하나 봐. 그래서 재수씨만 낙동강 오리알 된 거지 뭐. 실종 상태가 오래되니 너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발목만 붙잡힌 채로 살았나 봐. 어쨌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알게 됐으니 너도 얼마나 힘들겠냐. 이참에 재수씨도 아이도 그냥 원래 없던 사람처럼 살아.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소송 같은 거 해버려. 아이는 죄가 없다 쳐도 재수씨랑 그놈은 괘씸하잖아. 네가 여태껏 재수씨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지. 지금 당장 변호사 만나고 법적으로 대응해라. 그것밖엔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려. 결혼이야 또 하면 되는 거고 애는 또 나오면 되는 거잖냐. 일단 증거를 모아. 재수씨가 불륜했다고 인정하는 말 녹음하고 애 유전자 검사도 다시 하라고. 언제 어디서 증거로 쓰일지 모르니까 닥친 대로 모아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도울게. 한때는 부부였지만 이제는 적이 되었네요. 무엇보다 저의 애타는 마음을 나몰라라 한 채 다른 놈과 살림을 차리려 도망을 갔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이 제 핏줄이 아니라는 걸 결혼 생활 내내 숨기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제가 받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고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니 일단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큼 불륜의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당장 공장으로 달려가 아내를 뿌리치고 아들이 쓰던 칫솔, 빗, 소지품 등을 싸들고 왔네요.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마음이 저절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인연을 끊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들이 제 친자가 맞다고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전화를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다시 아들에게 찾아가 다른 검체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상간남의 아들이 아니라
제 친자가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놈은 아내에게 본인의 친자라며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을까 이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상간남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그놈이 있는 곳을 알아냈죠. 제 얼굴을 보자 움찔거리는 걸 보니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하긴 결혼 생활 내내 불륜을 저질렀으니 제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저는 그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 알죠? 무슨 일입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쪽이 내 아내랑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내 아이 데리고 도망갔잖아. 뻔뻔하게 모른 척하네. 불륜이 아니고 재회. 그리고 그쪽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어이없네. 불륜까진 그렇다 쳐. 뭐 지들끼리 재회고 뭐고 했다 쳐. 근데 왜 남의 자식을 데려간 건데? 내가 지금 평정심을 찾으려고 애쓰는 중이거든? 방금 유전자 검사 결과 듣고 나오는 길이고 내 아들이 내 아들인 거 확인까지 했다고. 그랬더니 움찔하더라고요. 그놈도 아들이 내 핏줄인 걸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놈은 다시 천연덕스럽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상하다. 내가 검사했을 땐 분명 내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검사기관에서 오류가 났나?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여태껏 난 농락하고 내 아들 납치해간 죄값 받아야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목숨 걸고 괴롭힐 거니까 각오해. 일단 진정 좀 합시다.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가 잃어버린 세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니깟 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화가 나서 그놈에게 다가가 주먹을 올리자 그제야 그놈이 다급하게 일어나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아, 주먹은 쓰지 마시고요. 말로 해요, 말로.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내 아들을 왜 친자로 속였어? 왜? 그래야 유진이가 저한테 오니까요. 저는 유진이를 사랑한 적밖에 없어요. 놀고 있네.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이 핑계 대면서 저한테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유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대충 양식 구해다가 채워넣으면 그만인데 그걸 보고 속더라니까요. 내 와이프를 차지하겠다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속여? 문서 위조까지 했다 이거지?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유진이랑 저 오래된 사이입니다. 20살 때부터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하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만났어요. 그쪽보다 내가 유진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단 소립니다. 유진이는 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잠깐 헤어진 사이에 각자 결혼을 하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유진이밖에 없었어요. 다시 재회했을 땐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일단 아이 데리고 도망간 다음에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쪽한테 통보를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좀 미뤄졌을 뿐입니다. 곧 이혼할 거고 유진이는 제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유진이 아들도 제 아들로 생각하고 열심히 키울 생각이니까 저희 인생에 빠져주시죠. 이미 아들은 제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괜히 지금 그쪽이 나타나봤자 아이 정서에 안 좋으니까 조용히 사라져 주시죠. 보상을 원하면 내가 해드릴게요. 사적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법적인 소송은 하지 말아주시죠. 서로 피곤해지니까. 둘이 살림을 합쳐 살든 불륜을 저지르든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아들만 다시 데려오면 돼. 보아하니 법적인 소송이 두려운 모양인데 그럼 내가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지. 자식 도둑질하는 놈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하니까 각오해.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결국엔 그놈의 멱살을 잡고 한참 동안 욕을 내뱉었습니다. 혹시 몰라 저희 둘의 대화 내용도 몰래 녹음했어요. 그리고 녹음한 내용을 아내에게 가서 전부 들려줬어요.
여태껏 상간남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하니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 선전포고를 했어요.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도저히 불륜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부부간의 신뢰를 깨버린 사람과 다시 살 생각이 없어.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지킬 거야. 따지고 보면 너는 유책 배우자고 나를 배신한 전적이 있고 아이에게 기본적인 교육조차 시키지 않고 있었으니 양육권은 아마도 나에게 올 확률이 높겠지. 그리고 여태껏 네가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 전부 보상받을 계획이니까 미리 알고 있어. 아이는 내가 키울게. 그리고 아이 정서에 안 좋으니까 내 아이한테 다가오지 마. 너는 그놈이랑 행복하게 살아. 본처랑 이혼조차 하지 못하는 놈이 너한테 올진 모르겠지만 이제 너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아웃이야. 내 인생에 더 이상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저는 법적인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양육권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완전히 끝을 내며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어린 아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최대한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함께하던 가족과는 잠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살기로 했다고 조심스레 운을 띄웠어요. 엄마랑 아빠는 잠시 떨어져서 지내기로 했고 너는 아빠랑 같이 살기로 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다행히도 저랑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저를 위해 모른 척했던 거겠죠. 상처받았을 아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일도 하고 양육도 하려면 정신없이 바쁠 테지만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과 함께한 이후로 저는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전부 끊고 아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지인들은 아이를 키울 땐 엄마가 있어야 한다며 재혼을 권유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자식, 제가 잘 키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만 나중에 아들이 편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괜히 위축될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거 가지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잖습니까? 대신 다른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행복을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에게도 제 노력이 전해졌는지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전 부인은 잊을만 하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받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더라고요. 받으면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들의 안부였습니다. 우리 하준이 잘 지내? 잘 지내지. 보고 싶다. 많이 컸겠네. 혹시 엄마는 안 찾아? 나 보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해? 오빠는 잘 지내? 우리가 오밤중에 안부를 물어볼 사이인가? 후회가 돼서 그래. 자꾸 하준이랑 오빠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 걸 어떡해. 그럼 후회할 짓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겠지. 오빠, 내가 다시 하준이 엄마가 되면 안 될까? 하준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부로 살면 어떨까? 나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자신 있는데 비록 오빠에게 신뢰를 잃었지만 기회만 준다면 좋은 아내도 될 자신 있어. 헛소리 집어치우고 끊어. 하준이 자니까 통화 오래 못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방불명이던 전 부인은 요즘 들어 부쩍 저에게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를 통해 전 부인의 소식을 가끔 들을 수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전 부인과 살림을 합칠 거라던 상간남은 아직까지 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본처가 만만치 않은 사람인지 상간녀 꼬리표를 달아주겠다며 이혼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간남과 전부인의 관계에 점점 균열이 생기고 결국 전부인이 상간남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심지어 내연남까지 잃었으니 오갈 데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저는 전부인을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괘씸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남이 일을 하다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일이 꼬이는 바람에 공장이 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 자체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졸지에 가업이 무너진 것이죠.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참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하늘이 도왔는지 둘이 대가를 치르고 있네요. 제 아들은 지금 반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반장도 하고 공부도 아주 잘해요. 다만 아들이 너무 빨리 성숙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는 말도 하지 않고 아빠 피곤하니까 얼른 자. 내 숙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데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하나도 안 피곤해. 왜냐고? 슈퍼맨이거든 하며 아들을 번쩍 들고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고 오곤 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아주 행복해요.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내 새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아들에게 아빠한테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아들 하며 애정 표현을 하곤 합니다. 언젠가 아들이 사춘기가 온다면 이런 애정 표현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 마음껏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이 삶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한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직장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니까 다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고 재산이 되었다고. 저도 남들보다 큰 아픔을 겪었으니 언젠간 그게 저의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마음이 단단해졌으니 이제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술을 가르치며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아빠는 후회 없이 살았으니 절대로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같은 거 갖지 말라고.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인생의 행복이었다고. 아마도 모든 부모가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부모가 되어보니 비로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듯이 여러분 모두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아들 키우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할게요. 모두 화이팅입니다.